결혼 11년 차 여성입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하죠. 저희 시댁의 문제거리인 시동생은 집에서만 사고를 치는 게 아니었어요. 밖에서도 마찬가지로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이런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기쁨 반 걱정 반이었어요. 눈앞에서 문제거리가 사라지는 건 좋았지만 결혼한 후에는 또 어떤 사고를 칠지 내심 걱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사고를 쳤지 뭡니까? 정말이지 내 친동생이었다면 두들겨 패서라도 버릇을 고쳐놨을 거예요. 집안 망신 그만 시키게 말이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더니 어떻게 된 게 30이 넘어서도 그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형수가 돼서는 시동생 허물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게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이 채널에서 사연을 듣는 여성분들이 앞으로 이런 남자는 절대 만나지 말라는 의미로 예방차 사연을 보냅니다. 남편과 제가 처음 만난 건 초등학생 때였지만 서로 대화를 나눠본 건 고등학교 1학년 때가 처음이었어요. 우리는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라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나왔고 비록 고등학교는 달랐지만 같은 학원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거든요. 남편은 전형적인 범생이 타입의 학생이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책임감이 강해서 선생님들이 무척 예뻐하는 스타일이었죠. 저는 교실에 있어도 있는지 없는지 티도 안 나는 평범한 여학생이었고요. 특히나 남편은 제가 봐도 정말 잘생겼어요. 학창시절에는 어지간한 아이돌 멤버보다 더 눈에 띄는 외모였거든요. 그러니 여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쉬는 시간이 되면 남편네 반 앞에는 여학생들이 늘 몰려 있었어요. 어떻게 남편이랑 눈이라도 한번 마주칠까 해서 할 일도 없이 교실 앞에서 서성대고 있었던 거죠. 당시에 저도 남편한테 관심이 있긴 했지만 그 많은 여학생들을 물리치고 남편을 차지할 자신이 없어서 늘 마음속으로만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얼굴이 예쁜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다 그렇다고 체육이나 예능 계통에 소질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앞에 나선다 해도 눈에 띄지 않을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지레 포기했던 거였죠. 그랬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되어서 남편을 학원에서 다시 보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학교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동안 남편과는 마주칠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매일같이 남편을 볼 수 있게 됐으니 완전 땡 잡은 기분이었죠. 덕분에 학원 수업을 단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학교 수업보다 학원 수업을 더 열심히 들었던 것 같네요. 하지만 좋은 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학교 교실과는 달리 학원 교실의 정원은 기껏해야 15명 내외여서 사실 조금 걱정이 됐어요. 제가 공부에 소질이 없다는 걸 남편이 알아챌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난생 처음 코피를 쏟아가며 공부를 했어요. 남편만큼 잘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 성적이 남편한테 알려졌을 때 창피하지 않을 정도는 되고 싶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 덕분에 제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다니는 학원 선생님이 잘 가르쳐서 성적이 오른 거라고 생각하셨지만 실상은 아니었어요. 제 성적이 오른 결정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남편이었거든요. 아니, 남편에게 창피당하기 싫어서 했던 스스로의 노력 덕분이라고 해야겠네요. 같은 학원을 다니긴 했지만 그렇다고 쉽게 말을 걸어볼 수는 없었어요. 공감대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더군다나 남편은 모든 학생들이 다 알 정도로 유명한 학생이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분명히 남편이 저를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섣불리 말을 걸 생각도 하지 못했죠. 그런데 기회는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온다고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를 앞둔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제게 말을 걸어주었지 뭐예요.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고 화이트가 있냐는 물음이었어요.
볼펜으로 쓴 필기를 지우려고 했던가 봐요. 별거 아닌 그 말에 제 심장은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고 얼굴은 서서히 빨개지더니 잠시 뒤에는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벌겋게 달아올랐지 뭐예요. 그게 너무 창피해서 고개도 못 들고 화이트만 손으로 쭉 뻗어서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어디 아프니? 얼굴이 빨개졌는데 혹시 감기 걸린 거 아니야? 나한테 감기약 있는데 하나 줄까? 한방감기약이라서 졸리지도 않고 괜찮거든.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컨디션 조절해야지. 그러더니 자기 가방 앞쪽에 있는 작은 주머니를 열어서 감기약 한 봉지를 꺼내 주었어요. 그리고는 휑하니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어찌나 빨리 나가버리던지 고맙다는 인사도 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렇게 몇 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손에 생수 한 병을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게 내밀었어요. 자, 이걸로 약 먹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말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을 해야겠는데 너무 얼떨떨하고 가슴이 설레서 어쩔 줄 몰랐지 뭐예요. 그동안 남편을 먼발치에서만 바라봤을 뿐 제대로 대화도 나눠보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이 어떤 성격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스윗할 줄이야. 안 그래도 좋은데 더 푹 빠져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감기는 걸린 적도 없는 저였지만 남편이 그렇게까지 정성스레 건네준 약과 물을 그냥 두고만 있을 순 없어서 남편이 보는 앞에서 약을 먹어버렸어요. 다행히 별 탈은 없었지만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남편은 또 제게 말을 걸어 주었어요. 감기는 다 나았니? 애초에 감기에 걸린 적도 없던 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덕분에 나았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처음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은 쉽다고요. 한 번 말을 터놔서 그런지 이후에는 남편과 대화하는 게 전처럼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같이 편의점에 가서 라면을 사 먹기도 하고 집에 가는 길에 같이 걸어가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집안 얘기도 하게 됐는데 그때 처음 시동생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남편과는 달리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툭하면 싸움질을 하고 다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는 바람에 정학도 2번이나 받은 적이 있다고 했어요. 남편은 그런 동생이 이해가 안 가는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네가 동생을 혼 좀 내봐. 정신 차리게 말이야. 그랬더니 남편이 낮은 한숨을 쉬더라고요. 나 동생이랑 안 친해. 친하건 안 친하건 그게 무슨 상관이야, 형제지간에. 형이 동생 좀 혼낼 수도 있는 거지. 나도 내 동생이 말 안 들으면 부모님 대신 혼내기도 하는걸. 그러자 남편이 어렵게 입을 뗐어요. 실은 내 친동생이 아니야. 우리 부모님 재혼하셨거든. 얘기를 들어보니 남편네 집은 재혼 가정이더라고요. 남편은 아버님이 데리고 왔고 동생은 새엄마가 데려온 자식이었어요. 2분이 재혼을 하시면서 형제가 된 거지 뭐. 아무래도 친동생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한마디 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그때 처음 남편의 가정사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난 어릴 때부터 항상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만 보고 자랐어. 원인은 바로 나였지. 엄마는 나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고 하셨거든. 나를 낳느라 유학도 포기하고 아빠랑 결혼해야 했다고 말이야. 그러다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에 부모님이 이혼하셨어. 그때부터 아빠랑 둘이 살았고 집안 살림을 돌봐주시는 도우미 아주머니가 있긴 했지만 엄마의 빈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었어. 나를 돌봐줄 사람은 없었으니까. 그 무렵이었을 거야, 너희 가족을 본 게. 사거리 근처에서 너희 부모님이 치킨집을 하셨었잖아. 내가 다니던 학원이 그 건물 3층에 있어서 자주 가게 앞을 지나곤 했는데 그때마다 너랑 너희 부모님이 보이더라고. 누가 봐도 단란한 가정 같았어.
내가 꿈꾸던 행복한 가정 말이야. 그래서 너희 부모님 치킨집을 지날 때마다 눈길이 갔어. 부러웠거든. 그러다 고등학생이 되고 학원에서 너를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얼마나 반가웠나 몰라. 괜히 말 한마디 걸어보고 싶어서 며칠을 준비했다니까? 솔직히 저는 남편이 저를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비록 초중학교 동창이긴 해도 같은 반이 된 적도 없고 얘기를 나눠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남편이야 워낙 유명한 애였지만 저는 그렇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초등학생 때부터 저를 알고 있었다니 신기하면서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남편은 치킨집을 하던 시절에 저희 가정이 화목해 보여서 부러웠다고 했지만 사실 그 당시 저희 집은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회사원으로 살던 아빠가 갑자기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하면서 궁여지책으로 했던 게 치킨집이었거든요. 장사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치킨집이 잘 될 리가 없었어요. 예나 요즘이나 사람들이 회사에서 잘리면 치킨집이나 할까?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서울 시내에 치킨집은 우후죽순으로 늘어갔고 서로 제 살 깎아먹기를 하면서 경쟁을 해야 했어요. 그건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죠. 호기롭게 시작했던 치킨집은 3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게 되었어요. 돈을 번 것보다 잃은 게 더 많았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빠가 치킨집을 하면서 알게 된 인연 덕에 재취업을 했다는 거였어요. 저희 가게 단골 손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아빠는 다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이전에 다니던 회사만큼 규모가 큰 곳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도 다들 좋은 분들이고 사장님도 저희 아빠 능력을 인정해 주시는 분이라서 전보다 훨씬 회사 생활을 즐기게 되셨어요. 지난 3년간 장사를 하면서 자영업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뼈저리게 느끼셨거든요. 언젠가 아빠가 그러시는데 사람을 상대하는 게 육체 노동보다 훨씬 힘들다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끼셨다고 하더군요. 오죽하면 옛말에 장사꾼 똥은 개도 안 먹는다고 했겠어요. 아무튼 아빠는 그 경험 덕분에 회사원으로 월급 받으며 사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게 되셨고 재취업한 회사에서는 이전과 달리 즐겁게 직장 생활을 이어가셨어요. 치킨집을 치운 뒤 엄마는 친구분이 하는 도시락집에서 파트 알바를 하셨어요. 저랑 동생들이 학교에 간 사이에 할 수 있는 일이라서 돈은 별로 안 돼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어서 좋아하셨죠. 부모님께서 안팎으로 열심히 일하신 덕분에 우리 집은 먹고 사는 걱정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넉넉한 집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남편 말대로 집안이 화목했던 건 사실이에요. 돈이 없어서 불편한 건 있어도 불행하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네 집은 그 반대였던가 봐요. 저희 아버님은 성형외과 의사시고 새 어머님은 영어학원 원장님이셔서 경제력은 상당히 좋은 편이었지만 가족들이 한 자리에서 앉아 식사하는 일이 없을 만큼 화목함이란 찾아볼 수 없었어요. 학교에서 부모 상담이 있을 때도 시부모님은 밑에 부하 직원을 시켜서 보내실 정도였어요. 애들은 내가 범생이라고 그러는데 나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사고를 쳐도 부모님은 학교에 와주시지 않았을 거고 사고 뭉치를 눈밖에 던져놓듯 유학을 떠나라고 하셨을 테니까. 실제로 내 동생은 그런 이유로 중학생 시절부터 미국으로 보내졌어. 물론 거기서도 사고를 쳐서 결국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말이야. 내가 사고를 치면 언제고 나도 밖으로 보내질 거야. 우리 부모님은 그런 분들이니까. 제가 보기에 남편은 부족함 없이 다 가진 사람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누구에게나 결핍이 있는 것처럼 남편에겐 행복한 가정이 필요했어요.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로 극과 극인 남편과 제가 가까워진 것도 바로 남편의 이런 결핍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게 아니었다면 남편이 저한테 먼저 말을 걸어줄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요. 뭐 어쨌든 간에
서로 다른 환경에 끌려 인연이 된 우리 부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로 각기 다른 대학에 진학하고도 여전히 절친으로 지낼 수 있었어요. 대외적으로는 남사친, 여사친이라고는 했지만 애초에 저는 남편을 이성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관계가 되기를 내심 바랐어요. 말로는 남편한테 넌 여자친구도 안 사귀냐고 소개팅이라도 나가보라고 했지만 만약 남편이 제 말을 따랐다면 아주 전전긍긍했을 거예요. 성적이 달라서 남편과 같은 대학에 못 들어간 게 천추의 한처럼 느끼던 저였으니까요. 어떻게든 남편 곁에 붙어 있으려고 나름 발악을 했고 그러면서도 남편한테는 그런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제 딴엔 제 마음을 잘 감추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남편 눈에는 다 보였던가 봐요. 남편이 군생활을 하던 무렵 제가 수시로 면회를 가곤 했었는데 그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상준, 넌 면회 와줄 여자친구도 하나 없냐? 어떻게 된 게 나 말고는 면회 오는 사람이 없냐? 너 있는데 다른 사람이 뭐가 필요해? 그리고 다른 여자가 면회 오면 너 속상해할 거잖아. 남편의 대답에 전곡을 찔린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굳어버렸어요. 너 나 좋아하잖아. 그래서 내 옆에 있는 거고. 야, 내가 언제 널 좋아한다고 그러냐? 난 그냥 그 나이 되도록 여자친구 하나 못 사귀는 네가 불쌍해서 같이 놀아주는 거라고. 고마운 줄이나 알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미 남편이 내 속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 한 달이나 면회를 안 갔더니 휴가 나온 남편이 직접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학교로요. 군복 차림으로 강의실까지 찾아온 남편은 다짜고짜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어요. 제대하고 멋지게 프로포즈 하려고 했는데 조바심이 나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일단 이거라도 걸어놔야겠어. 일종의 족쇄처럼. 치, 웃기고 있네. 군발이 주제에 어디서 잘난 척이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날아갈 것처럼 기뻤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멀리서 바라보며 속으로 사랑을 키워왔으니 왜 아니겠어요? 지금은 볼품없는 실반지지만 제대하면 아르바이트해서 좋은 반지로 바꿔줄게. 그래도 다혜 네가 오해할까봐 하는 말인데 너만 나 좋아했던 거 아니야. 나도 오래전부터 널 좋아했으니까. 그러니까 나 제대할 때까지 남자 근처에도 가지 마. 탈영병 발생하는 일 만들지 말고 내가 신겨준 고무신 신고 기다려달라고. 알았지? 약식 프로포즈 이후 4년 뒤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중학교 동창들은 꽤나 놀랐어요. 남편의 짝이 제가 됐다는 게 많은 여자 동창들한테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남편은 의사 집안 출신에 본인은 명문대 공대 다니고 있고 훤칠한 키에 인물까지 좋으니 누군들 탐내지 않고 배기겠어요. 한마디로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남학생을 존재감 1도 없던 여학생이 가로챘으니 충격 그 자체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청첩장을 돌린 수보다 배나 많은 동창들이 결혼식에 와주었더라고요. 축하하는 의미는 아니었고 도대체 제가 어떤 능력으로 남편을 사로잡았는지 보자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동창들 눈에는 제 장점이 보이지 않았나 봐요. 신부 대기실까지 와서 저 들으라는 식으로 쑥덕거리더라고요. 혹시 혼전 임신 아닐까? 애를 빌미로 상준이 발목 잡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선 어떻게 다혜 같은 애가 상준이랑 결혼을 해? 보니까 그동안 상준이 옆에서 끈질기게 붙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 여우 같은 게 옆에서 가스라이팅이라도 한 거 아닐까? 애초에 축하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남의 집 잔치에 와서 이런 식으로 초를 치는 건 참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하려는데 저보다 남편이 먼저 반응을 하더라고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우리 다혜가 혼전 임신했다고. 내가 허니문 베이비 만들려고 허벅지 찔러가며 지금껏 참아왔는데 임신이라니. 아,
그리고 여우같이 가스라이팅한 건 다혜가 아니라 나야. 내가 초등학생 때부터 우리 다혜를 많이 좋아했거든. 혹시라도 딴 놈이 채갈까봐 도망 못 가게 옆에 잡아놓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딴 개소리냐고. 초대도 안 한 잔치에 불청객으로 왔으면 조용히 밥이나 먹고 가라. 허튼 소리하다 피 보지 말고. 지금껏 남편을 봐오면서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욕설한번 안 하는 범생인 줄 알았는데 화가 나니 입도 많이 걸어지는 게 남편의 새로운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싫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날 남편의 살벌한 경고 덕분에 동창들 사이에선 저에 대한 시샘의 말들은 쏙 들어가고 말았거든요. 그날 그 일을 제외하곤 별탈 없이 결혼식이 진행됐어요. 다만 시동생이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요. 결혼식 전날 새 어머님께서 시동생의 불참에 대해 미리 언지를 주셨기 때문에 놀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동생 말이야. 아무리 피가 안 섞인 형제라지만 그래도 형 결혼식에 참석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학업 때문에 해외에 있다지만 그렇다고 결혼식에 못 올 정도는 아니잖아. 오지나 아프리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자 남편이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지나 아프리카는 아니지만 못 올 상황이긴 해. 마음대로 나올 수 없는 곳에 있거든. 그게 어딘데? 남편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마음대로 나올 수 없는 곳이라. 머릿속에선 그 말이 계속 맴돌았지만 그렇다고 남편한테 캐묻진 않았어요. 말해줄 수 있는 얘기라면 제가 남편이 먼저 얘기를 해줬을 테니까요. 그래서 대충 짐작만 할 뿐 조용히 지나갔어요. 제가 시동생을 처음 본 건 결혼식을 하고 반년쯤 지난 뒤였어요. 악면 높았던 시동생은 정작 만나보니 그저 평범한 사람이더라고요. 인상도 곱상하고 말투도 행동도 뭐 하나 튀지 않을 정도로 평범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학폭에 사기, 폭력 전과까지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시부모님은 시동생을 투명인간 취급을 하셨어요. 남편도 동생과는 말도 섞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시동생은 자기 말에 상대를 해주는 저한테만 말을 걸더라고요. 형수님,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내가 누굴 좀 만나러 지방에 내려가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차가 없어서요. 저 좀 태워주시면 안 돼요? 그러자 남편이 버럭 소리를 쳤어요. 한정연,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기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알아서 가라고. 남편의 과민 반응에 제가 더 놀랐어요. 그런데 당사자인 시동생은 늘 있는 일인 것처럼 심드렁 하더라고요. 시댁에서 나와 집에 가는 길에 남편한테 물었어요. 자기야, 아까 도련님한테 너무 심했던 거 아니야? 그리 무리한 부탁도 아닌데 좋게 말할 수도 있었잖아.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쉬며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도 그 자식이 뭘 부탁하든 거절해. 한번 들어주면 끝없이 달라붙을 테니까. 그래도 동생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당신도 다들 상대를 안 해주니까 나한테 부탁한 거잖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가족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지 말고 주말에 나랑 같이 도련님 태워주자. 남편은 몇 번이나 거절을 했지만 결국 제 뜻을 따라주었어요. 그 주 주말 시동생을 태우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시동생이 코인이며 주식 얘기를 쉴 새 없이 떠들어댔어요. 저는 관심 없는 분야라서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저 추임새에 가까운 대꾸나 해주었어요. 남편은 당연히 묵묵부답이었고요. 그렇게 2시간 가까이 거의 혼자 떠들던 시동생은 목적지에 도착하자 자기는 며칠 이곳에 머물 거라며 먼저 돌아가라고 했어요. 말로는 친구 집에서 지낼 거라고 하는데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날의 일이 나중에 엄청난 결과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가 결혼하고 4년이 지났을 즈음 시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의사인 시아버지는
정작 자신 몸은 챙기지 못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집안에 많은 변화가 생겼지 뭐예요. 그중 가장 큰 변화는 제 남편을 대하는 새 어머니의 태도였어요.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와 달리 거리를 두면서 사소한 말에도 가시돋친 말을 쏟아내시더라고요. 특히 돈 문제에 대해서는 과민할 정도였어요. 제가 둘째 임신을 하자 조금 더 큰 아파트로 옮기려던 남편은 아버님이 생전에 제 남편한테 주시겠다고 했던 용인 땅을 처분하려고 했어요. 그걸 팔아서 집 넓혀가는데 보태려고요. 그랬더니 새어머님이 반대를 하시지 뭐예요. 예, 그 땅을 왜 네 맘대로 팔겠다는 거니? 내 허락도 없이? 엄마도 아시잖아요. 그 땅은 다혜가 연우 출산했을 때 아빠가 출산 선물로 주셨다는 걸요. 그땐 저희가 세금 문제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나중에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글쎄다, 나는 기억이 안 나는구나. 암튼 그 땅은 내가 쓸 일이 있어서 정리할 생각이니까 그런 줄 알아라. 갑자기 말을 바꾸는 시어머니 통에 순간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저도 끼어들 수밖에 없었죠. 어머님, 저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같이 오셔서 용인 땅 얘기하고 가셨잖아요. 그래놓고 기억 안 난다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그러지 말고 저희가 팔게 해주세요. 글쎄 안 된대도. 막무가내로 안 된다는 말만 고집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도 저도 황당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렇게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땅은 이미 시동생이 팔아먹은 지 좀 됐더라고요. 날짜를 보니 아버님 장례가 끝나자마자 바로 팔아치웠던 거죠. 자기야, 혹시 아버님이 남겨주신 다른 재산도 이미 정리한 거 아닐까? 뭐 급한 일이 있다고 아버님 장례 끝나자마자 땅부터 팔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알아봐. 차라리 아버님이 유언장이라도 남겨두셨으면 좋으련만. 그동안은 딱히 새 어머니에 대해 반감을 가진 적은 없었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 너무도 변해버린 모습에 저도 모르게 새어머니를 의심하게 되었어요. 손 놓고 있다간 아버님이 남기신 유산을 하나도 지키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도 들었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무료 변호사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경우 아버님의 생전 유산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확인부터 하는 게 먼저라고 하더라고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등을 이용해서 재산 규모를 파악한 뒤에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진행해 보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의 생전 재산을 알아봤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새어머니의 소유인 줄 알았던 학원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그 밖의 모든 재산이 전부 아버님 명이었어요. 한마디로 시댁의 모든 재산 중에 새어머니 소유의 재산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두 분이 재혼하실 때 새어머니 재산이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 학원도 새어머니 친정에서 해준 거라고 했었고. 그런데 이게 왜 다 아빠 명의로 되어 있지? 새어머니께 물어봐도 제대로 된 대답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고모님께 전화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뜸 왜긴 왜야. 정연이 그놈이 사고쳐서 다 해먹은 거 네 아빠가 되찾아준 거니까 그렇지. 그놈이 지금껏 해먹은 돈만 해도 빌딩 하나는 세울 거다. 그러게 오빠도 그렇지. 진작에 유언장 만들어 놓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말을 안 듣더니 이제 어떡할 거야? 너한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유산까지도 네 새엄마랑 정연이까지 나눠 가져야 할 판이잖아. 그게 누구 돈인데? 암튼 자세한 건 네 아빠 죽어라 은행 가서 금고 열어보면 알 수 있을 거다. 네 아빠가 문서란 문서는 죄다 거기에 넣어두었으니까. 결국 남편과 함께 아버님이 이용하시던 주거래 은행에 찾아갔고 여러 장의 서류를 제출하고서야 아버님의 금고를 열어볼 수 있었어요. 고모님 말씀대로 금고 안에는 그간의 재산 흐름을 유추할 수 있는 각종 서류가 들어있었어요. 거기에는 아버님의 유산을 포기하겠다는 시동생의 각서도 들어있더라고요. 시동생은 미국 유학 시절에 그곳에서 각종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그 바람에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 등 엄청난 돈이 들었어요. 새어머니는 아버님 몰래 그 일들을 처리하느라 학원 건물과 집까지 팔았고, 더는 혼자 힘으로 처리할 수 없을 때가 돼서야 아버님께 이실직고를 하셨던가 봐요. 아버님은 새어머니의 학원과 집을 찾아주는 대신 이후 유산에 대해 시동생이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각서를 받아두신 거였어요. 시동생이 그 어떤 유산에도 손을 댈 수 없도록 말이죠. 그런데도 아버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용인 땅까지 팔아먹었다니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짓이었죠. 결국 그 바람에 우리 부부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됐으니 자업자득이라고 해야겠네요. 유산 배분에 대해 시동생은 불만이 많았지만 서류가 남아있는 한 아버님 유산에 권리를 행사할 길은 없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시동생은 어머님이 운영하시는 학원을 관리하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결혼 일주일 전에 청첩장을 보냈더라고요. 아버님 유산 문제를 처리하면서 이미 사이가 벌어진 탓에 시댁과 소원해진 우리 부부였지만 그래도 시동생 결혼식에는 참석을 했어요. 그게 한때나마 가족이었던 사람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혼식장에 도착해 막 식장에 들어가려는데 웬 상복을 입은 여자가 저를 잡더라고요. 저기요, 신랑 어디 있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남의 결혼식에 상복까지 입고 오다니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그 표정이 너무 진지하고 슬퍼 보여서 모른 척할 수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동생을 불러 만나게 해주었죠. 그랬더니 상복 입은 여자를 본 시동생이 귀신을 본 사람처럼 놀라며 주변을 살피더라고요. 그리고는 여자를 끌고 비상구로 향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비상구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 시선은 온통 비상구로 쏠렸고 안내요원이 달려가 비상구 문을 열었더니 하얀 턱시도에 핏물이 든 시동생이 비틀거리며 도망쳐 나왔어요. 그 뒤에는 손에 커터칼을 쥔 채 주저앉아 있는 여자가 보였고요. 그 바람에 일식장은 발칵 뒤집어졌고 결혼식은 파투가 나고 말았어요. 이후 경찰서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시동생은 상복 입은 여자의 남편한테 사기를 쳤고 그 바람에 전 재산을 잃은 남편은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한 모양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시동생의 결혼 소식을 들은 여자는 상복을 입은 채로 결혼식장으로 달려왔던 거예요. 처음부터 칼로 어쩌려고 했던 건 아니고 남편 빈소에 와서 사죄하게 하려고 위협용으로 들고 갔던 건데 시동생이 오히려 망자를 모욕하는 말을 하자 홧김에 휘두른 모양이었어요. 시동생의 목에 상처는 입혔지만 깊지도 않고 고의는 없었기 때문에 여자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동생의 결혼은 그대로 끝이 나버렸어요. 여자 쪽에서 이번 일로 인해 시동생의 전과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돈 많은 처가를 얻어 남의 돈 펑펑 쓰며 살 생각을 했던 시동생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어요. 게다가 사기 혐의로 또다시 실형을 살 위기에 처했죠. 알고 보니 우리가 결혼을 하던 그때도 시동생은 사기죄로 실형을 살았더라고요. 우리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었던 이유가 그거였던 거죠.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시동생 말이에요. 돈 없는 집에서 힘들게 살아야 했던 것도 아니고 뭐든 들어줄 재력을 가진 부모까지 두고도 왜 그렇게 사기를 치고 사는 건지 참. 그런 걸 보면 남편이 왜 그렇게 내 친정을 보고 부러워했는지 알 것도 같았어요. 돈이 있어도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걸 일찍부터 깨달았기 때문이었겠죠. 돈으로 부모 노릇을 대신하려던 새어머니는 결국 자식을 2번이나 교도소에 보내게 되었어요. 자식이 잘못을 했을 때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새어머니를 보고 명확히 알게 되었어요. 자식의 잘못을 무턱대고 덮어주기보다는 죗값을 치를 수 있게 하는 게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는 길이라는 걸 말이죠. 2 아이를 둔 엄마로서 저도 명심하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내 자식들이 온전한 인간으로 자랄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화목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